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번 주는 이른바 슈퍼위크입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이번 주에 모두 확정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보면 이변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맥도 빠졌습니다. 그만큼 대선 후보 경선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쨌든 이번 대선이 졸지에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제는 본선만 남았습니다. 양자구도로 치러질지 아니면 다자구도로 치러질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나마 지금의 환경에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편견 없는 관심만이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나라 선원 8명이 탄, 그리고 필리핀 선원들도 여기 10수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화물선이 남대서양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결국 침몰을 한 것 같은데 이 선사의 늑장 신고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원 중에서는 그 필리핀 선원 2명만이 이제 구조가 됐다는 거잖아요. 필리핀 선원이 더 많이 타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원들보다. 결국은 이 늑장 신고가 또 문제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국민안전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 시간입니다. 그 지난 1일 오전 11시 6분경에 이제 그 사고 소식을 이 선사인 이 폴라리시 쇼핑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고 발생으로부터 무려 12시간이 지난 그 뒤라는 건데요. 네, 그만큼 이제 늦게 이 통보가 돼서 결국은 외교부가 이제 이를 알고 마지막 사고역 인근 주변국에 그 도움을 청한 게 굉장히 좀 늦어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선사 측은 이제 이 어제 부산 사무실에서 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 사고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것은 31일 오후 11시 20분, 밤 11시 20분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우리 다들 한국 시간인데요. 이 카톡을 통해서 선으로부터 선처가 그 좌측으로 기울고 있는 중이다. 이런 문자를 받아서 바로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닿지 않았다고. 그 연락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2시간이나 연락을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좀 네, 신고는 이제 다음 날 오전 11시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중이어서 계속 이제 연락만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뭐랄까요. 이런 그 지침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좀 과연 이제 그 침몰을 했을까? 좀 의아해서 그랬던 건지 좀 알 수는 없으나 무려 그 12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선사는 오전 9시쯤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달리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전 9시라고 그래도 오전 9시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 11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오전 다음 9시라도 날 뭐 10몇 그렇죠. 시간 후잖아요. 맞습니다. 10시간 정도. 네, 10시간 지나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르헨티나 뭐 우루과이 등의 우리 외교부가 그 수색 구조를 요청한 게 한참 뒤에 이제 한참 지나서죠. 11시 그날 오전 이제 12시 가까이 돼서 이렇게 요청을 좀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뭐 선원 24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된 상태이고요. 한국인 선원 8명을 비롯해서 나머지 22명의 생존 여부 좀 전혀 좀 불투명한데 이 한국인 선원 그 8명 가운데는 그 한진 해운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자 그 지난해 8월에 이 폴라리시 그 쇼핑을 옮겨서 이번에 그 첫 항해에 나선 기관사 이환영 씨 46살인데요. 이 이환영 씨도 포함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세월호 지금 다시 올라와서
예.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트라우마가 다시 이게 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또 이 배까지 또 침몰하는 이 사고가 있으니까 참 우울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조금만 더 빨리 갔어도 일단 수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빨라질 수 있을 텐데 뭐 9시든 11시든 이 너무 좀 그러네요. 예. 이게 축구장 3개 크기래요, 이 배가.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수도권과 강원 제주권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죠.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 대선 본선으로 그 직행하느냐, 아니면 뭐 결선 투표를 하느냐 여부가 좀 판가름이 나게 되죠. 네, 문재인 후보의 그 매직 넘버는 45%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그 호남, 충청, 영남권 경선에서 그 누적 득표율 59.0%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 득표율이 그 45%만 넘으면은 결선 투표 없이 이제 대선 본선행을 좀 확정짓게 되죠. 자, 문재인 후보 그 과반 확보 저지가 이제 관건인데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이제 그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안희정 후보 어제 뭐 기자간담회 갖고 이 승패와 관계없이 2017년 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주도해 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 사드 저지 및 그 세월호 진상규명 그 적폐 청산의 날 그 촛불 집회에 그 참석을 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 문 후보의 그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세상의 그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좀 밝혔다고 하죠. 네, 어제는 뭐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보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서울 인천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86% 득표율로 1위를 했는데요. 네, 유효 투표 그 3만 5천여 표 가운데 그 3만 633표 86.5%를 얻어서 그 6연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연승 소식은 네, 이 안철수 후보의 그 연승 소식은 더 이상 그 뉴스가 아닌 셈인데 네, 안 후보는 어쨌든 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6차례 그 순회 경선 누적 득표율 72.0%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손학규 후보가 그 19.8%, 박주선 후보가 이제 8.2%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제 그 4일, 그러니까 내일 그 대전, 세종, 충청 경선에서 사실상 후보를 이제 확정하게 되죠. 안철수 후보는 그 어제 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그 합동연설에 의해서 이 무능력한 상속자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 문재인 대선을 좀 겨냥을 했고요. 반면에 그 손학규 후보는 바른정당과 손잡고 민주당의 그 반패권 의원들이 그 힘을 모을 때다. 이러면서 연대론을 강조를 해서 네, 후보 선출 이후에도 이제 그 당내에서는 이 자강론과 연대론을 놓고 상당히 좀 논란이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설사 만일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당 후보가 되고요.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연대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극적인 순간에 연대로 확 도는 게 이게 또 정치 전략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뭐 연대를 하더라도 좀 상황이 좀 말하자면은 이 경쟁 구도가 양자 구도가 좀 어떻게 좀 돼야 그것도 중요하죠. 연대나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또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내 이번에 경선은 너무 뻔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네. 이변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긴장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긴장감도 없고 그냥. 예. 자,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도 역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정당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당의 보수 진영의 주도권 놓고서 이제 공방에 들어섰는데, 예. 이제 누가 적자냐 하는 문제이고, 통합을 하는데 그냥 우리 당으로 돌아와라.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공방이죠. 예.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제 그 여의도 당사에서 처음 주재한 이 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바른정당은 분가한 작은 집이다. 탄핵으로 그 분당 원인이 없어진 만큼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돌아오는데 뭐 조건을 내거는 건 그 보수우파 진영의 그걸 괴멸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박 청산 이런 조건 걸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그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 이 홍준표 후보는 후보 자격도 없다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 그 기자들과 만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 후보도 자격이 없는 굉장히 부끄러운 후보를 뽑았다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하루빨리 해체돼서 그 후보는 그만두시고 이 바른정당에 오실 분은 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공세를 좀 펼쳤다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 이게 또 야권 후보 간의 공방의 요소가 되고 있어요.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면에 대한 입장을 두고 이제 서로 그 물고 물리는 이런 공방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박 대통령과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이 용선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당 그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을 했는데요. 예.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예. 사면위원회에서 그 다를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예.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맞받았다고 하죠. 간단하게 하나만. 문재인 전 대표 아들 이 특혜 취업 논란, 이게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네, 그러자 이제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예. 어제 그 대학로 행사에 그 참석을 해서 예. 기자들이 그 아들 준영 씨의 그 고용정보원 그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 묻자 예. 막 고마해 이런 이제 부산 사투리를 응수하면서 예. 2007년부터 10년 넘도록 뻔히 밝혀진 사실을 무슨 계기만 되면 또 묻고 또 제기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그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증에 대해서 자꾸 문모닝을 한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검증 자료는 많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 이브닝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측은 뭐 새로운 추가 폭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54.15%로 압도적인 득표죠.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정이 된 것이 지난 금요일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홍준표 대선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대선 후보, 참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는 스토리 있는 정치인, 여러 가지로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자, 포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포부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천하대란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안보 문제고. 예. 국민의 70%가 안보 불안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권하면 북에게 대응해서 미국과 전술 핵무기 도입 협상을 바로 해서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반입을 해서 북에게 균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튼튼한 안보 대통령이 되도록 하고 예. 두 번째는 이 땅에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그런 서민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대위 꾸리셔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한 자리 맡고 나머지 한 자리 김진태 의원이나 2등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 앉힐 생각이 있으세요? 과거 선대위는 명망가 위주로 했습니다. 예. 그거는 시간이 많을 때 선대위고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명망가 위주의 선대위보다는 선거 실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선대위를 꾸리려고 합니다. 중앙선대위는 실무를 아는 분들로 시작을 하고 오히려 그 지방 조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지방선대위를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소신이 뚜렷하고 또 우리 우파에 참 소신을 갖고 했던 분인데
그 찬반 양론이 있긴 하지만은 우선 지도부에 모셔오고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원래 출신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당 위원장도 지금 하고 계시고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맡길 생각입니다. 예. 강원도 그 맡기면은 그쪽에서 받아들이나요? 지금 다 단합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예. 지난 주말에 전부 모여서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만두시죠? 네네. 그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뒀죠. 예. 자, 예, 근데 이 임명진 비대위원장 어떻게 뭐 역할을 나름대로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무너진 당을 재건하고 우리 당을 살린 분입니다. 네. 저희들이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대위원장으로 좀 모셨으면 했는데 당내 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뒤에서 적극 돕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선대위를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또 자문도 구하고 부탁도 할 생각입니다. 임명진 위원장께서 그만두신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공천 파동 같은 것을 겪으면서 친박의 어떤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친박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기보다도 선대위가 꾸려지면 사실상 비대위는 역할이 없습니다. 선거 때까지. 예. 그래서 우리 당에 이제 사실 그 국정 최순실 농단 때문에 어려웠죠. 예.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수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홍준표 후보의 뭐 강점은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은 입지전적인 스토리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뭐 모래시계 검사 때부터 워낙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그리고 뛰어난 정치력이 있다. 뭐 장점이 많은데 지금 사실 단점으로 꼽히는 게 이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꾸 연상케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 홍준표 후보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친박들에 대한 과거부터 나왔던 뭐 징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대선이 되면 예. 참 그 사람을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은요 이명박의 한나라당이었죠. 예. 박근혜의 새누리당이었죠. 예. 이제는 홍준표의 그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렇게 예.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해창 예. 후보가 YS를 출당 요구하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선거 떨어졌거든요. 예. 이인재 후보가 나왔어도 사실 500만 표를 가져갔어도 그 당시에 DJ한테 37만 표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그 잘못을 하신 분이라고 해서 선거 때 빼내고 하는 것은 그거는 대선하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당과의 연대가 힘들어진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바른당과의 연대는 이제 지금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파 분열로 대선 치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바른당과 이제 함께 하고 함께 가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당이 우파 이 연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얽히기 잡하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 우파일 수도 있어요? 우파는 아니죠. 사드라든지 지금 그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는 보면 좌파적 성격이 강한데 그것도 좌파는 아니고 또 우파적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네.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대선하기 위해서 분당에 나온 호남정당의
소위 분파에 불과합니다. 음. 그것을 지금 안철수 후보라는 얼굴로 지금 가려져 있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민주당에서 호남을 민주당과 호남 격통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당입니다. 그런 당인데 지금 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는 연대를 하기가 어렵죠. 예. 지금 사드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본다면, 사드가 일단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일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집권을 하시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내적인 어떤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갈등을? 국내 갈등 문제는 예. 이게 안보 문제인데, 예. 사드 문제는 자세히 보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면 국민들이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는 그래서 사드 배치만으로는 북핵이 저지가 안 된다. 예. 사드 배치하면서 이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또 예. 유럽의 지금 나토의 재배치를 전술핵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예. 독일, 이태리, 예. 터키 등 이런 나라에 예.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를 했는데 예. 같은 형태로 우리도 아하. 나토처럼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자. 그래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국민의당 문제로 돌아가서 이게 만일 말이에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 단일화는 필요 없이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지지율 격차라는 것은 지금 대선 지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여론조사 지형이. 예, 여론조사 지형과 근데 대선 지형을 구분하시는 거죠? 아니요, 여론조사 지지율을 사흘 전에 어느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봤는데. 예. 1000명을 조사하면서 이 여론조사 기관은 묘하게 물었습니다. 첫째. 보수 우파이냐, 진보 좌파이냐, 중도냐, 그것부터 묻고 여론조사를 한 것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래 보니까 보수 우파라고 대답한 사람은 1000명 중에 87명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수 우파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87명이면 그게 여론조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 35%, 진보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 24%, 25%, 그리고 나머지 40%가 지금 중도라는 것.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통계치가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87명이 안 되는 데이터 가지고 여론조사라고 지금 발표하고 대세론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여론조사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정부를 우선 출범을 하게 되면 국정여론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정여론조사라는 게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 수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다. 난 그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여론조사 데이터상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유승민 후보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으시죠. 그죠? 예? 유승민 후보와는 그게 경쟁 대상이 아니고 협력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지금 탄핵 여파로 예. 당이 일부가 원인이 된 탄핵으로
분가를 했죠. 예. 분가를 했는데 원인이 됐던 탄핵이 이제는 박 대통령 구속까지 갔으니까 예. 다 끝났으니까 돌아오는 게 이게 정치적 도리고 그게 맞는 길입니다. 근데 뭐 갈등 대상이 아니라 예. 협력 대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동정론이 좀 일 거라고 보세요? 동정론의 문제가 아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이나 수사에 진 게 아니고 예. 저는 정치 투쟁에서 졌다고 예. 봅니다. 예. 그게 내 헌재 판결도 예.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좀 구속으로 인해서 대선 지형이 변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저는 대선 지형이 변화한다 안 변한다 그것보다도 예. 파면한 것도 정치 투쟁에 진 것이고 예. 구속한 것도 문재인 대세론을 갖다가 검찰이 도와주는 예. 소위 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거 알겠습니다. 아닌가 그래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시죠. 홍준표 후보의 신일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7시 44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출근길 교통량도 많은데요.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초 나들목 부근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판교 분기점 부근부터 밀리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오창 부근 1차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 끝이 났는데요. 청주 나들목부터 11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해대교 부근 2차로 승용차가 고정으로 서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도심 진입하는 데도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사실 특정 정당을 연속해서 두 분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자유한국당 같은 게 대선 후보 선출이 됐고 또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사임을 하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외적으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그리고 비대위원장 두 분을 계속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이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사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그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셨죠. 임명진 목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홀가분하시죠? 아, 네. 오래간만에 목사 소리 들어봅니다. 아, 이제 네. 본업으로 돌아오신 거죠. 예, 예. 네, 네. 자, 근데요, 사실 지금 제가 아까 홍준표 후보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친박의 벽을 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긴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당이 이제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 예. 예, 당원들 투표를 했습니다. 예. 예, 당원 투표를 해서 홍준표 후보가 책임 당원들의 60%를 받았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홍준표 후보는 친박이 아니고 꼭 개파적으로 얘기한다면 예. 비박 아닙니까? 또 친박이라는 분이 3분 나왔는데 이분들이 받은 표를 다 합해도 40%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 당이 변했습니다. 예. 예, 친박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그리고 실제로 보더라도, 우리 당내를 보더라도, 개파가 없고, 친박이 없거든요. 또 친박이라는 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건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친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친박이 이념 집단이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그 권력의 핵심이 없어졌으니까 자연히 해체된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을 아직도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우리 당의 사정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고요. 예. 제가 친박의 벽을 못 넘었다. 저는 가자마자, 그게 무슨 친박당이었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임명진 당이었습니다. 예. 제가 무슨 못 넘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 3명만 인적 청산을 한다. 제한적으로 하겠다. 다 했습니다. 무슨 나머지 친박을 인적 청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게 아니고 예. 저는 애당초 3명만 한다. 아예 공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그쪽 측에 있어서의 그 어떤 반발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아유, 그거는 심했죠.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동안 얼마나 이 친박 계파주의에 매여 있었는가 증명이 되는 건데요. 예. 근데 그렇게 반발이 없는 쇄신, 반발이 없는 저항이 없는 혁명, 그거야 무슨 혁명이고 쇄신입니까? 예. 또 그런 저항도 없고 무슨 그런 거라고 반발도 없고 그런 거라면 그런 걸 할 필요도 없죠. 그럼 쇄신이라고 볼 수도 없죠. 쇄신을 하니까 예. 당연히 반발이 있고요, 저항이 있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예. 비박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그렇게 당을 변화시켰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YS계죠. 따지고 본다면. 올라가면 예. 그렇죠. 올라가면 상도동계고 그렇기 때문에 비박이고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요. 예? 어떻게 예. 문재인 대세로는 엎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홍준표 후보께서는 여론조사가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다 별 말씀을 다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 우리나라의 역대 선거를 보면 2-3% 싸움입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예.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거고요. 예. 진보 보수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거고 3후보가 있기는 있지만 별로 큰 변수가 되지를 않고 마지막에 가면 저는 2-3% 싸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도 않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진보 보수 양자 대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자 대결로 가는데 그 양자에서 한 명은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그 부분도 네.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특별히 안철수 후보 자신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희망사항이죠. 자기가 바라는 걸 말 못할 바는 아니고요. 말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를 거로 보고 네. 예를 들면 전국적인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네. 결국은 저는 양자구도로 간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변수가 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닐 거다. 그렇게 저는 안철수 그렇게 후보가 그렇게 있습니다. 큰 변수가 안 될 것이다. 네, 저는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요, 지금 바른정당하고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여러 가지 좀 이 구설이 많을 정도로 갈등이 많은데 네. 이렇게 갈등하면서까지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슨 애당초 연대라는 생각을 제가 당에 있을 때도 잘 안 했습니다. 예. 결국은 바른정당은 우리 당에서 나간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친박 청산을 하다가 나간 거거든요. 예. 안 된다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나갔거든요. 분당의 이유죠, 그게. 근데 이제 친박이 청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친박 청산이 안 됐다. 그러고 친박 청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대로 친박 청산이 됐으니까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 그렇죠. 분당의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그거는 무슨 연대고 합당이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이제 같은 식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힘들 것 어렵겠죠. 같은데. 이제 어려울 테지만 왜 어렵다고 보시죠? 여러 가지 이제 역학구도가 있고요. 이제 예. 또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도 싸움하고 이혼하면 원수되는데요. 형제간의 싸움이 정말 힘듭니다. 예. 그런 감정의 골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같이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는데 예.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이.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구속인데 예. 이 부분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어떤 대선 후보는 무슨 벌써 사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뭐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그것 자체로 우리가 예.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인 참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뭐 어떤 쪽이든지 저는 그건 국민들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임명진 목사님께서 보실 때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거 뭐 아직 재판이 시작도 안 됐는데 아직 뭐 구속 적부심도 남아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그런 얘기라는 거는 저는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임명진 목사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내가 이거는 좀 아쉽다. 이걸 앞으로 해야 된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제가 6번째 비대위원장이었다고 그럽니다. 예. 되게 역사적으로 오랜 정당인데요. 예. 그럼 뭐 좀 지금 뭐 원내 제2당이기도 하고 예. 옛날에는 뭐 집권여당을 계속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밖에서 비대위원장을 내려와요. 예.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시키는 대로만 했죠. 누가. 예?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생각을 한 건 제가 나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 당신도 스스로 해야지. 왜 예. 밖에서 자꾸 사람들 데려다가 밖에 도움을 가지고 당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제가 아쉬운 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가보니까 뭐 할 만한 사람 많이 있던데요. 다만 열심히 안 하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누가 와서 희생해주고 그래서 당을 추스려주길 바라고 예. 그다음에 당이 좀 정상화되면 이렇게 뭐 머리를 좀 내밀고 또 뭐 자기들이 뭐 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태도는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데 이 말씀. 네네. 같은데요. 그동안 예. 그렇게 그 여당의 지지였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틈틈이 또 이 조언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